안녕하십니까. 이제 북미지역 연구 6주차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수인종이 미국 사회에 미친 세 번째 이 파트인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사회는 전통의 백인계 문화와 소수인종 특유의 문화가 이제는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기별로 보면 1960년대와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를 특징 짓는 키워드는 백인 문화로의 동화였습니다. 즉 어떤 인종이 들어오든지 결국 주류인 백인 문화로 동화되는 것이다 라는 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미국 사회의 특징적인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용어도 이제 멜팅 팟이었습니다. 끓는 가마솥.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재료를 넣어서 그냥 다 끓이면 결국 하나로 이제 결국 이제 다 섞여져 가지고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소수 인종의 문화들도 각기 독자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의 샐러드 그릇, 즉 샐러드 볼이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샐러드는 뭡니까? 샐러드는 여러 야채나 과일이 다 믹스되어 있지만 고유의 그런 맛들은 다 존재하고 있죠. 멜팅팟과는 달리. 그래서 이런 90년대에는 미국 사회를 특징하는 키워드가 샐러드 볼,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멜팅팟, 즉 백인 문화로의 동조. 지금은 결국 소수 인종의 문화들도 각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샐러드 볼입니다. 즉 샐러드 그릇이라는 얘기죠. 뭐 한 예를 들면 흑인계 힙합 음악, 그 다음에 배기 패션이 인종 및 지역 경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미국의 문화 현상이 된 바 있습니다. 우선 배기 패션이란 뭔가 하는 보면 왜 헐렁하고 부룩한 바지 있죠. 이걸 이제 결국 허리부터 허벅지, 바지 끝단에 걸쳐서 여유 있게 만들어진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그런 이제 패션인데요. 이게 결국 한때는 미국 젊은이들 사이 또는 뭐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도 상당히 어필해서 유행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히스패닉계 음식 예를 들었죠. 타코, 마가리타, 살사 소스. 이 살사 소스도 이게 이제 어디에 이제 칩에다가 이게 딱 찍어 먹으면 이것도 역시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물론 이 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건강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맛은 굉장히 자극적인, 특히 이제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살사 소스 이 정말 맛을 잊지 못합니다. 한국에 와서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히스패닉계 음식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코리아타운, 재패니타운. 물론 이제 제가 한국 음식은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이 코리아타운도 미국의 전반적인 지역에 다 이렇게 어필되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갈비, 그 다음에 비빔밥. 이 비빔밥이 굉장히 이제 건강 음식이라는 게 미국인들 사이에 또 특히 이제 뉴요커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면서 뉴욕에 있는 우리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보면 대체적으로 지칭하는 게 갈비 아닙니까? 이 갈비는 결국 많이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좀 한국 음식으로 좀 알려진 바 있지만 비빔밥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면서 한때 우리 비행기 타면 기내음식이 나오죠. 기내음식이 나오는데 이 전 세계 이제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비빔밥이 가장 최고의 기내식이다라고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빔밥이 뉴욕에서는 건강 음식으로 이렇게 또 소개되면서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서 갈비와 더불어 비빔밥이 또한 자리 잡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조금 전에 언급했던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재패니타운 등이 신문화의 본산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문화로 넘어가면 대중문화, 특히 이제 스포츠 연예계 쪽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도 소수인종의 진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포츠의 경우에는 소수인종은 단순히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주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농구의 대표적인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 그다음에 매직 존슨, 이미 구단주가 된 바 있죠. 대표적인 이 스포츠 잡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서 7명의 소수인종이 연간 수입 10위권 스포츠 스타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 타이거 우즈가 1위였죠. 11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농구, 골프뿐만 아니라 이 야구에도 메이저리그 소속 프로야구팀 LA 에인절스 1961년에 창단됐는데요. 여기 구단주도 멕시코계인 아르투로 모레노입니다. 근데 야구도 정말로 우리 한국인들이 요즘에는 많이 활약하고 있죠. 박찬호 선수는 이미 전설이 됐고, 그 다음에 추신수 여전히 잘 활약하고 있고요. 최근엔 류현진 선수가 이 박찬호 선수의 뒤를 이어서 미국 메이저리그의 A급 투수로 지금은 이제 토론토 이제 선수로 이제 LA 다저스에서 이제 토론토로 이제 이적했죠. 그 다음에 또 여러 선수들이 있죠. 여러 선수, 최지만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하면서 이제 우리 메이저리그에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야말로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뿌듯합니다. 저는 또 특히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제 많이 야구했던 것들이 이제 추억이 되네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를 포함해서 한 학기 더 정년 때까지 한 학기를 더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억들을 볼 때 정말 참 소중한 그런 기억으로서 제가 이제 남을 것입니다. 자, TV, 영화 등에서 소수인종이 주연인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수인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죠. 우선 히스패닉계 전용의 유니비전, 텔레문도 등 다문화 위성 채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인만의 잔치라고 결국 지적되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도 2002년에 흑인계 배우 덴젤 워싱턴, 잘 아시죠? 덴젤 워싱턴, 할리 베리가 각각 남녀 주연상을 동시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흑인 남무 주연상은 시드니 포이티어,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1964년에 결국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이 할리 베리가 38년, 여우주연상은 이제 사상 처음이고요. 남우주연상은 덴젤 워싱턴은 38년 만에, 시드니 포이티어가 64년에 최초로 수상했는데 38년 만에 두 번째 수상한 흑인계 배우가 됐죠.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금년에 2020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등 여러 상을 이제 수상했죠. 아시아계 최초의 수상으로서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죠.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감격을 가라앉히고 이 얘기도 또 얘기하게 되면 또 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겠죠. 소비하게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히스패닉계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 도라 디 익스플로러는 시청률 2008년 4월 기준 시청률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도라 인형은 미국 장난감 협회에 의해서 2007년 베스트 프로덕츠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메이저리그의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한인들도 스포츠계는 물론 영화, 드라마, TV 뉴스, 앵커 등에서 다양한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소수 인종의 이제 여러 이 사회 문화에 대한 그 활약을 볼 때 또 약간 어두운 면도 있는데요. 우선 인종 대립, 미국 사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이자 과제죠. 이 인종 대립 등 사회 갈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회복 운동을 전개한 이래 인종 간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피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즉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죠. 2008년 4월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40주기를 맞아서 실시된 뉴욕타임스와 미국의 대표적인 그야말로 방송인 CBS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백 갈등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점인 2008년 4월에 이건 뉴스 전문 채널이죠. CNN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흑백 갈등이 호전되었다라고 응답해서 흑백 갈등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잠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흑백 간의 갈등은 외형상 감소한 반면에 최근 소수인종이 증가하면서 다인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소수인종 간의 즉 흑인계, 히스패닉계, 흑인계,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즉 소수인종 간의 갈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인종 언론사인 뉴 아메리칸 미디어가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흑인계, 이민자 총 1,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7년 12월 12일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계의 47%, 히스패닉계의 44%는 흑인계가 범죄를 일으키는 등 무섭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히스패닉계의 46%, 흑인계의 52%는 아시아계 업주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등 상호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등 이 남부에서 흑인계가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를 히스패닉계가 넘겨받자 흑인계와 히스패닉계 간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아주의 경우에는 흑인 남성의 실업률이 2007년 기준으로 8.4%에 달해서 히스패닉 남성의 실업률 3.4%의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그 앞에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저신용 담보대출의 주요 고객이 히스패닉 및 흑인계가 자금난에 직면하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장의 마지막 부분인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수인종의 부상에 따른 시사점은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내의 소수인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포용력 강화 측면입니다. 네 번째는 차별대우 철폐 및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가지 측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국가 내 소수 인종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 내 소수 인종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민 정책 덕에 연유하지만 그 배경에는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 추세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뿐만 아니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들의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9.3%였지만 2005년에는 12.7%로 조사되었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중남미 해외 이주 근로자가 본국으로 송금한 액수도 526억 달러로 이거 2001년에 대비하면 2.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은 적극적인 이민 문호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 외국인 유입에 아주 소극적인 국가인데요. 이 일본 같은 국가는 저성장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미국 경제 소수인종의 기여한 바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외국인 인력 유입은 시장 임금 수준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을 확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증대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1995년에서 2005년간 외국인 일자리가 연평균 각각 26.8%, 13.1% 증가하면서 전체 일자리도 각각 4.7%, 4.4% 느는 등 외국인이 일자리 증가에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일본을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으로 장기간 성장이 부재했던 일본의 경우 총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은 2000년에 0.2%였지만 2005년에도 0.3%로 상당히 이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990년에는 4만 9천 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의 초입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총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1990년에는 0.11%였지만 2007년에는 2.20%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향후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한국이지만 결국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의 인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인데요. 이 생산 가능 인구도 2016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2000년에 노령 인구 비율이 7%로 나타나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이미 진입했고요. 2018년에는 고령 사회, 즉 노령 인구 비율이 14%, 2026년에 가면 초고령 사회 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에는 3D 업종 및 블루칼라는 이제 육체 노동자를 뜻하죠. 반대 이제 반대로 보면은 이제 화이트 칼라가 되겠죠. 사무직 근로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블루칼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 외국인 인력의 유입도
경제 우리가 미국의 경우에서 봤지만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외국인에 대한 포용력 강화입니다. 즉 타인적 및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결국 관건이라고 하겠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선진 사회, 선진 문화, 선진 국가, 인류 국가로 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은 수천 년간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를 유지해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방인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고 다인종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결국 사회활동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법행위, 폭력행위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외국인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혈주의를 강조하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수용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한국 사회의 소수 인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3D 업종, 즉 difficult, dangerous, dirty, 즉 어렵고 위험하고 좀 이 더러운 이런 그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경제의 하부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들 이제 3D 업종에 이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한국인들이 주로 이제는 꺼려하는, 왜냐하면 위험하고 또 어렵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작업 환경이 또 깨끗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 주로 보면 이제 가구 제조 회사라든가 건설 분야 이런 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소 이제 근무하는 그런 환경인데요. 하여튼 이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 한국 경제에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입니다. 차별 대우 철폐 및 각종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인권이 결국 국내인과 동등하게 보호되고 결국 존중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인종차별 금지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방송법 등에서 인권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 외국인 고용의 기본 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를 결국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업체 퇴사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업체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박탈하고 있지만 동조건은 완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국내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 취약 허용 문제라든가 영주권 제도, 난민 신청 절차 개선 등 추진해야 될 것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확보를 위한 각종 유인 제도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스탁 옵션 등에 대한
비과세 문제,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문제, 주거 및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6주차 세 번째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7주차서부터는 아직 그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방침은 안 정해졌는데요. 만일 방침이 정해지면 더 연장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7주차서부터 오프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든지 뭐 결정되겠죠.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보든지 오프라인에서 보든지 7주차부터 이제 또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